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일부에서 했던 얘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재용한테는 확실히 삼바가 중요한 회사인 거예요. 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회사. 뭐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다 뭐 이런 타이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룹을 승계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거기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경영자로서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네. 장이 되기도 할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회사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바가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승계랑 이제 연관돼 있는 이 무게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2011년도에 이제 그 삼바 지분을 40%를 에버랜드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2013년도 말에 가면 제일모직이 우리 제일모직 옷 만드는 데잖아요. 네. 패션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에버랜드가 패션 사업부를 넘겨받아요. 넘겨봤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패션 사업부가 없는 제일모직은 삼성 SDI로 흡수 합병이 되고 네, 소재 사업부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산됩니다. 법인이 해산돼서 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2014년도에 사명을 그럼 이제 제일모직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에버랜드라는 사명을 버리고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으로 갈아타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 있었는데 네. 회사명이 제일모직이었다가 에버랜드가 됐다가 다시 제일모직이 되더래요. 그래서 1년에 명함을 2번 바꿨다는 거야.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니야. 패션 사업부가 저로 넘어갔으니까 에버랜드 소속이었다가 다시 에버랜드 다시 제일모직 됐네. 네, 이런 과정을 했던 거죠. 어쨌든 에버랜드는 이제 이제 이름이 네.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그 2014년 정도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재용 재산 부풀리기 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에버랜드가. 네. 그게 2014년도 12월에 가면은 이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에버랜드, 제일모직이죠. 이제 구 에버랜드죠.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그 당시까지 에버랜드 비상장 회사였었잖아요. 이재용이 25.1% 갖고 있었다 그랬고 네.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꿔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덕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상장으로 그 당일날 거머쥔 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부자들이 이렇게 버는 거야? 부자는 그래,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이제 상장하기 직전이 이제 12월달에 상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직전이 2014년 11월 딱 한 달 전입니다. 네네. 이재용이 지분 11.3%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SDS. 이 회사도 비상장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제 비상장 회사의 두 개 그 25.1% 이제 에버랜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SDS에 11.3%를 갖고 있었어요. 둘 다 이제 비상장 회사를 14년도 11월, 12월에 각각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에.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한꺼번에 한 달 사이에 연달아 상장을 해서 상장 직후부터 당연히 이제 이재용의 그렇죠. 회사잖아요. 삼성인데. 그것도 그렇죠. 그냥 일반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의 삼성인 그럼요. 거예요. 네. 삼성 기업 회사예요. 주가가 막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가 갑자기 7조 원으로 뻥튀기. 그래, 억도 잘 느끼면 그러니까 조면 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상장에서 어, 비상장 회사의 네. 두 개의 최대 주주였다가 상장 두 번 해가지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7조 원의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딱 그 때문에 아버지 이건희 뒤를 이어갖고 일약 국내 주식 부자 2위 자리에 네. 올라갑니다. 네, 와. 뭐 황태자. 네. 황태자답게 이제 네. 주식 부호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네. 그 이듬해인 2015년 9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물산이 해산이 되고 제일모직. 제일모직으로 이제 흡수 합병되는 그런 상태에서 거죠. 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삼성물산 어마어마한 회사, 큰 회사인데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네. 회사에 조그만 회사에 이제 흡수 네. 합병이 됐고, 음. 근데 사명을 네.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물산으로 정하게 돼요. 제일모직 이거 자주 없어져요 이름이.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사명을 바꿔서 이제 그 제일모직으로 해서 네. 상장을 했다가 또 제일모직이 네. 그것보다 덩치가 큰 고래 같은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을 했는데 음. 이름은 또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물산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바가 그해 2015년 11월에 코스피에
에버랜드에 상장이 되는 이 과정을 쭉 거칩니다. 네. 삼바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이 43.44%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삼바의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수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진짜 네. 재벌들 털도 안 뽑고 그냥 날로 삼켜버리네 그냥 아주 네. 돈 한 푼 안 쓰고 지 돈은 한 푼도 안 쓰. 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쓰긴 썼어요. 예, 이 아버지한테 아. 돈을 좀 받았어요. 아. 예. 아버지가 증여를 조금 받아요. 아이씨, 예. 부럽네. 아까 에버랜드 아버지한테 대주주가 돈도 받고. 이재용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에버랜드 대주가 원래 이재용이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대주주가 된 그것도 과정도 어마어마한 기가 사건이었어요. 막혀요. 그래요? 뭘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전사입니다. 프리퀄. 네. 예. 먼저 이건희가 네. 1997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이재용한테 60억을 줘요. 야. 살았을 때 딱 주면 이거 증여라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를 16억을 냈어요. 어. 이게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낸 유일한 세금이에요. 16억. 16억. 요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6억 내고 이제 42억 남았죠. 네. 이제 이거로 이제 돈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96년에 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네. 이게 주당 7,700원에 발행을 합니다. 예. 근데 당시 이게 상장이 안 됐어도 장외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외시장에서 이게 85,000원이었는데 네. 이걸 7,700원에 발행했어.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들이 다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네. 권리가 있는데 네. 다른 주주들은 다 포기했어. 삼성전자, 물산, 삼성 계열사들이 다 포기하죠. 우리 안 받을래. 우리 네. 안 살래 그러죠. 시장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안 살래. 그래서 이재용한테 다 몰아준 거죠. 내가 살래 네. 그럴 걸 나. 가서 그때 가서. 네, 일가세요? 네. 그때 요거를 그래서 전환사채를 네. 사기 전환사채는 나중에 원하면 주식으로 싹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요거 이제 구매하는데 48억을 썼어요. 이재용이. 네. 그리고 바로 주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전환 가격이 그때 워낙 또 싸서 네. 당시 이제 사남매 그때 나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죠. 네, 네. 자살하죠. 근데 그 당시 사남매였는데 네. 사남매가 그때 바꾼 주식이 125만 주야. 그래서 이때 당시 에버랜드 발행 주식 총수가 70만 주였는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 게 125만 주야. 야. 발행 주식보다 더 많으니까 이제 퇴대 주주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졸지에 62만 주를 갖고 있는 네. 주주가 돼서 이재용이 25.1% 지분을 갖게 돼서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거죠. 자, 쉽죠? 와.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증여세 16억을 내면 돼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16억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아까 얘기했던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네. 그때도 이제 그때 이제 주당 10만 6천 원이 되죠. 그러니까 7,700원에 샀던 게 네. 해서 10만 6천 원이 돼서 이제 4조 원이 돼서 18년 만에 네. 48억이 4조 원이 된 거고 SDS도 SDS 똑같아요, 조금 돈을 더 똑같아요. 많이 썼는데 약간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원래는. 또 예. 논리는 네. 똑같죠. 99년에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붙어 있는 사채인데 네네. 이거를 주당 7,150원에 사요. 7,150원. 당시 장외 주식가는 장외가는 5만 4천 원. 이걸 620억 원. 이미 좀 돈을 좀 벌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620억 원을 갖고 구매를 해요. 또 사. 네, 그리고 2014년에 SDS를 상장했더니 갑자기 근데 주당 38만 원이 되는 거죠. 상장할 때 그 뒤로 오른 거 빼고라도 15년 만에 620억이 2조 8천억 원이 된 거죠. 돈을 이렇게 벌어야 진짜 돼. 이재용 쫓아다니면서 이재용 천주 살 때 저 한 주만 샀어도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네. 말이에요. 야. 난 부자들이 꼭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네.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아휴. 생판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2011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부터 2016년 삼바 상장까지 이 5년간이 또 5년,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일 것 중요한 같은데요. 기간, 네. 5년간의 에버랜드의 행보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재용의 전환사채로 에버랜드 지분을 25.1% 확보하고, 그렇죠. 또 그 에버랜드는 2011년에 삼바의 지분을 40% 확보하고, 하하. 그리고 2014년에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네. 다시 또 2014년 12월에 제일모직을 상장하고. 네. 또 2015년 9월에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이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게 하고 또 근데 또 제일모직이 이름은? 흡수 합병을 한 주체였는데 또 사명은 또 삼성물산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는 드디어 11월에 삼바를 상장했다. 짜짜짜짜짜. 야, 참 진짜 빅픽처네요, 진짜. 네, 네, 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3세 승계를 이제 마무리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죠?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네. 정말 헐값 발행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지금 돈방석에 올라가게 네.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 에버랜드 최대 두주를 이제 이재용을 만들어서 2016년 11월 이제 삼바 상장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용이 일대 주주로 있었던 유일한 이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가 지금 네.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삼성물산으로 또 바꿨다가. 이름을 바꾸고 변신하면서 점점 인수합병을 음. 해가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음. 이제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 큰 애들만 그렇죠. 골라가지고 그렇죠.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덩치를 이제 키워 나가고 지금은 이제 상선물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조에 딱 네, 지주의 꼭대기에 선택이죠. 머리에 지금 올라가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수민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하셨는데 그 에버랜드가 2011년에 이제 삼바를 설립하면서 그 지분 40%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7년도 안 되는 이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주요 계열사들 인수합병하고 세 건의 상장을 하죠. 삼성 SDS, 그다음에 제일모직, 그다음에 삼바까지 이 세 건의 상장을 거쳐서 정말 수조 원대의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게 됐고 그것한테 돈을 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식이니까 다 그렇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재용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의 시대를 이렇게 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항소심에서 근데 황당무계한 거는 담당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 뭐야 승계 그럼? 작업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뭐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나 모든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너무나 되는 그렇죠. 분명한데 이게 승계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 이제 판사는 그게 승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풀려 나오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 그 근거가 됐는데 그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죠. 아마 근데 그 덕에 올해 2월달에 네. 이재용이 지금 한 1년 정도 깜빵 생활을 하다가 구치소에서 지금 다시 나오죠. 자유의 네. 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삼성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촛불혁명 때문에 이재용 잠깐 부회장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험한 꼴을 정말 봤는데 험한 꼴을 그쵸. 다 겪고 그 수모도 겪고 고초를 겪었지만 네. 승계 작업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딱 근데 음. 이게 와르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지금 뭐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금감원이 삼바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면서부터 이 삼성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구치소 나서면서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뭐 이제. 일 년 이제 정도 승계도 뭐이 정도 이제 해야지. 다 승계도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게 텐데.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 네. 또 싶네요. 얘기가 돌다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왔는데요. 네, 삼바. 금감원에 네. 금감원이 이제 결국 이제 삼바의 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공은 또 금융위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면 그 시작이 아까 제일 시작은 조선일보예요. 아까 좀 전에 그 인베스트인가 얘기했던 거죠. 뭔가. 인베스트 네.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조선일보 그룹의 자회사인데 얘네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삼바의 사기 상장 문제를 계속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용의 승계랑 연결돼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게 증권가에서는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증권가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큰 상장 건수들이 막 진행되니까 막 소액주주들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일보의 해석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몰라라 한 거예요. 돈 벌면 되지 뭐 이게 사기 상장이면 뭐 어때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때 이제 참여연대가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이 삼바의 분식 회계하고 사기 상장 문제를 이 심상정 의원이 그 당시에 2016년 12월 달에 처음 거론을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참여연대가 금감원에다가 질의서를 보내요. 네. 삼바 분식 회계 혐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너희 한번 우리 이렇게 질문 좀 해볼게. 너희 의견을 내놓으라고 주문을 해요. 답변 안 합니다. 금감원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참여연대가 그 답변 안 해?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 그 다음 해인 2017년 2월에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금감원에다가 삼바 회계 부정에 대한 특별 감리를 하라고 요청서를 띄웁니다. 네. 1년 동안 아무것 일이 벌어지지 않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 참여연대가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특별 감리하고 있니?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없다. 이런 식의 기다려달라. 이제 이런 답변이 계속 오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이게 그러던 게 2017년 2월에 이제 특별 감리를 참여연대가 했는데 갑자기 결론 우리 특별 감리 끝냈어.
라고 그 2018년 5월 1일 날 우리 네. 결론 내렸어. 네. 고의 분식 회계하라는 결론 진짜요? 내린 갑자기? 거예요. 갑자기 정신 차렸나? 정권이 바뀐 거하고 정권이 바뀐 아마 거랑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특별감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특별감리가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뭐냐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금감원이 특별감리의 결론을 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금융위한테 이거를 그 토스. 맡겨요. 토스를 해요. 토스를 하면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위원회. 회계감리위원회에서 네. 이게 금융위 산하에서 있는 자문기구인데 네. 감리위원회가 먼저 검토를 해요. 이건 자문기구예요. 근데 검토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행정기구예요. 행정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정은 이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먼저 감리해서 결론을 내면 중간 결론을 내면 금융위의 감리위원회로 넘어와서 자문을 받고 거기가 종료가 되면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는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네.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금감원은 삼바가 고의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특별감리 결론을 내렸고 그것 자체로 인해서 삼성 승계 작업의 빅픽처가 완전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흔들릴 정도의 일대 사건이 그렇죠. 벌어진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삼바의 분식 회계 협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첫 회의가 5월 17일에 열렸습니다. 5월 1일 날 이제 넘기고 감리위원회 이제 금융위원회 넘기니까 5월 17일에 열렸고 첫 회의에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나가고 삼바가 나오고 측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 외부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계법인이 이 세 팀이 순차적으로 차례로 네.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째 회의였고 5월 25일 날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부터는 대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재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온 것처럼 막. 할리우드 영화처럼.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것처럼? 1차 주고받으면서. 회의는 대심제가 네.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팀씩 들어갔다 아, 나오고 그냥 들어갔다 진술하고. 나오고 네. 진술하고 나오는 시기였는데 이 5월 25일부터는 대심제가 돼가지고 대질을 하는 거지, 쌈바도 대질. 그렇죠. 대질 신문을 하는 음. 거예요. 쌈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 금감원도. 각각 나와가지고 이제 대질 신문을 이런 하고 거 TV 네. 생중계해야 그러니까 돼요. 너무 지고 싶다. 근데 재밌겠다. 이거 극비예요. 극비. 아, 되게 멋있다. 그 다음에 이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안진 회계법인하고 삼성 회계법인이 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삼자 회계법인 맞죠? 최고죠, 그렇죠? 최고. 네. 삼자 대심도 지금 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는 12시간 동안 싸운 거예요? 네, 공방전이 이제 벌어졌고 5월 31일에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회의였고 감리위원회는 종료가 됐죠. 그래서 결론 나왔어요? 감리위원회 결론은? 감리위원회는 다 극비예요. 네, 그래서 감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네. 당연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5월 17일 1차 감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네. 전에 네. 금융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에 감리위원들한테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습니다. 야. 철통 부안을 지켜라. 무섭네요. 근데 서약서까지 받으면서 이거 네. 안 지키면 너 나중에 큰 코를 다칠 것이다. 감옥 이제 이래서 간다. 이제 네, 비밀 준수 서약서까지 받고 금융위가 뭐라 그러냐면은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감리위원회는 자문회의이기 때문에요. 네. 자문위원회는 속기를 원래 남기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도 감리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다음에 공개 문제는 추후에 결정한다라는 걸 먼저 딱 밝힙니다. 근데 이것도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뭐냐면 감리위원 명단 전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를 해서 어차피 그건 비밀 회의니까 그 자체는 그 자리에서 공개는 안 되지만 나중에 녹취를 다 한 다음에 국회가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참 압박을 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그럼 우리는 속기를 남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쵸. 거거든요. 이전에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뭐 엄들어간 거.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지. 야, 아무 얘기나 이번 막. 막말로 야 이번 삼성 봐주자 봐줘 이런 말 그리고 그렇죠. 혹은 삼성 어. 장학생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 형님 왜 그래? 네. 그래서 삼성이 장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삼성 장학생들 와가지고 뭐 삼성 옹호하는 얘기하면 그쵸. 다 땡인데 이번 쌈바 감리위원회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공개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리위원회 속기록이 남아 있고 음. 언젠간 이거 공개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의견을 어떤 근거로 주장했는지 언젠가는 투명하게 다 밝혀질 것이다. 아 근데 산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이겠어요. 진짜 열받겠죠. 곤혹스럽고 막 미칠 것 같을 것 같은데 평소 한 번도 이런 꼴을 항상 당해본 적이 특별 대우를 없죠. 받는 그렇죠. 곳인데. 엄청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어때요? 삼성 바이오로직 입장은 아주 뭐 간단한데요. 네. 애초부터 분식 회계가 아니고 네, 그거야 뭐 적법한 회계 그렇죠. 기준 변경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삼바가 왜 그러면 바이오패스의 기업 가치를 네.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바꿨느냐? 그 네. 이유는 삼성하고 함께 에피스를 설립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려는 적법한 행동이다. 민족주의 호소하는 거죠 지금. 참. 국내 3대 회계법인에 다 물어봤고 걔네들이 다 올바른 적법한 행동이다. 공정한 자문을 다 거쳤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삼바가 이제 처음에 에피스를 이제 바이오젠하고 같이 합작 설립할 때 네. 삼바가 바이오젠한테 준 게 있어요. 뭘 줬냐면 에피스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는 콜 옵션을 줬어요. 콜옵션? 네,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음. 주식을 우리가 더 사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아, 니들이 원하면 더 사게 네, 해줄게. 49%까지, 그러니까 네. 51%는 아니지만 49%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럴 기미가 있었다는 거죠. 삼성, 삼바 입장은. 그래서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이 네. 이를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게 얘네들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나섰던 근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얘기는 네, 여러 번 했군요. 얘기했고 네. 통보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관측은 삼바 쪽에서는 그러면 좀 유리해진 형국이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많이 산다 이거야.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주식을 갖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산 지분을 다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또 삼바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신을 보니까 이제 네. 바이오젠 대표가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인데 네. 마이클 보나토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장기적으로 삼성과의 조인트 벤처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도 자기들 주력 사업은 원래 이게 아니고 신경정신 분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주식 청구를 돈좀 매입해서 벌려고. 팔고 연구자금 확보가 목적이다. 음. 바이오패스의 영향권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바이오로직스 주장하고 180도 다른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게 네. 사실 바이오젠이 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최근 일입니다. 근데 회계 기준을 바꾸는 거는 2015년도잖아요. 삼성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기미가 있었다는 기미가 거죠. 있었다. 기미가 낌새가 있었다는 근데 그거 확인되지 않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하지만 우리는 에피스를 장기적으로 합작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고 최근에 뭐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그 의사를 밝힌 것하고 2015년도에 그런 끼미가 있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걸로 이제 정당화 당시의 회계 기준 변경은 이제 그 정당화될 수는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 하여튼 이제 이 바이오젠 대표가 네. 우리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팔아갖고 돈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건 삼성 바이오 자꾸 삼성이라고 하겠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장하고는 정반대로 경영권 위협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그래서 삼바로서는 좀- 번호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한 번 물 먹은 셈. 네, 네. 삼바의 대표가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삼바의 네. 대표인데 5월 네. 17일 날 그 감리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참석하러 왔어요. 이제 근데 기자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자들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식회계는 말도 안 된다.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다. 막 너무 억울하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감원이 삼바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미리 살짝 공개를 했다. 네. 그것 때문에 삼바가 어려움에 처했다. 아.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60만 원 가던 게 30만 원대로 폭삭 내려앉거든요. 반토막이 났어요. 금감원을 오히려 때리네요. 그러면서 아, 이제 예. 뭐냐면은 금감원이 특별감대한 결과를 밖에다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걔네들이 입을
놀렸다 한마디로. 음. 그래서 사실상 감리위원회 해야 하고 증선위 이제 증권선물위원회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 결론이 나온 다음에 대회에 공표되는 게 맞는데 그러네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사기니 분식이니 막 이런 이름으로 언론에 이제 막 떠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금감원에 누가 이 발설했느냐. 아. 그 찾아서 끝까지 책임을 야, 묻겠다고 이거 이제 한 이거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 보면 역시 삼성은 삼성이네요. 금감원이면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 그럼요. 글쎄 말입니다. 벌벌 기업이 떨죠, 다들. 벌벌벌 떠는데 네. 대놓고 그냥 여기서 니들 한번 누구야? 허튼 소리 했냐? 막 이러면서 나와봐라 막 이러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네, 역시 삼성입니다. 네. 아마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감히 네가 뭔데 금감원 네가 뭔데 나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바 대표가 막 그때 흥분해서 기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역풍이 분 거예요. 아. 그걸 그대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씨 그대로 딸이잖아요. 지금. 언론에게 딱 나가니까 네. 이게 금융 당국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아쉬운 게 누군데? 근데 여론도 막 굉장히 악화되고 아. 금융당국도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음. 역효과가 너무너무 컸고 그래서 이 김태환 삼바 사장이 2차 감리위원회 딱 나와서 자기가 이제 진술을 하러 나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시간을 딱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네. 사과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서 네. 책임 운운하며 지나친 표현을 썼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감리위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드디어 삼성이 자신들의 지금 처지가 어떤 건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다. 네. 이런 처지를 좀 깨달은 것인지 한번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좀 제스처죠, 제스처. 두고 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금융위의 감리위원회는 종결이 됐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뭐 무슨 선물 증선, 증권 증권 선물. 선물위원회. 네. 좋네요, 선물이란 말. 증권하고 선물이 아. 다른 상품이니까. 이제 네,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네. 증선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죠. 우리가 지금 6월 8일 아닙니까? 응. 6월 7일 이제 삼바의 분식 회계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음.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가 어제 처음 열렸고 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음.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증선위에서는 회의가 어떻게 네, 진행돼요? 어제 이제 회의를 13시간 했대요. 오, 밤 11시까지 했답니다. 열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저번에 뭐 증권위원회에서도 아까 15시간, 열심히 만나서. 지금 네. 13시간. 오전에는 이제 금융관도권이 먼저 특별 네. 감리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오후에는 삼바하고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들었고 뭐 당연히 두 측은 이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알 수는 네. 없죠.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서도 아까처럼 금감원과 삼바 측이 대심 형태로 네. 질의응답하면서 시간이 한참 걸린 거죠. 음. 예, 결론을 못 내렸고요. 증선위는 이제 금감원하고 삼바하고 삼정 안진 회계법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제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좀 흥미진진한데 네네. 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모르죠. 예. 그래서 금감원은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 네. 이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네.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음. 과징금 65억 부과 이게 제재 등을 건의했거든요. 이미 금감원이. 네. 이나 이제 증선위가 이제 대신 자료 열려서 대질을 한 네. 건데 그래서 최종 의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선거 과정도 문제도 있고요. 네. 일단 이제 2차, 3차 회의가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선거가 끝나고 난 6월 20일, 3차 회의는 7월 4일 네.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잡혀 있고요. 과징금이 만약에 5억 원 이상 부과되면 증선위가 의결할 후에 네. 금융위가 또 의결을 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들이 좀 앞두고 있고요. 증선위가 만약에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장을 뒤집는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완전히 위상이 추락하고 가오가 완전 떨어지죠. 또 주가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주식 그쵸. 투자자들이 니들이 이 금감원 판도를- 너희 책임져라 뭐 손해배상이라고 그쵸.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보고요. 네. 금감원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네. 분식회계로 확정이 된다면 네. 삼바는 최악의 경우에는 네. 상패, 상장 폐지까지 가능하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그러니까요. 재편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소송까지 감안해서 아마 논란이 아주 오래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삼성도 아마 물러날 수가 없는 거 가오를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사활을 사활을 건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결정날지는 이제 뭐 예정대로 그 7월 언제였죠? 7월 4일 날 이제 네. 마지막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무혐의 결론은 나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다. 어.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감원이 이게 뭐가 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너무나 그 너무 명백한 명백하네. 문적 증거들이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는 아니다. 분식회계 네. 맞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감원의 감리가 있었을 때 그리고 감리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견 자체가 분식회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이게 분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분식회계라는 부분들은 기정사실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분식이었냐에 놓고 이제 뭐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위가 금감원을 완전히 이제 패대기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제 짓밟아 버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역사상 아주 길이 남을 세기의 금융회의가 될 것 그럴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삼성제고 뭐 사실 이제 바이오로직스만은 아니잖아요. 보면 삼성이 이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뭐 무자비한 면모까지 보여주곤 했었는데 그 반올림 투쟁이 또 대표적이고요.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네, 그렇다. 이제 어떤 이제 재벌, 특히나 이제 삼성의 진면목이 이제 삼세 승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비인간적인 어떤 처우, 뭐 불법적 만행 이런 것에도 잘 드러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4월 초부터 삼성한테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그러니까 벌어지고 재앙 같은 일들이 했었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악몽 같은 일들이. 이 악몽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 서비스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진짜 몇 년 전부터 음. 노동자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네. 여기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4월 초에. 네. 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네.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삼성 보호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그 4월 초에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가 수원에 있는데 거기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에 무노조 경영을 삼성이 신조로 삼고 80년을 그쵸. 유지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일인데. 노조만큼은 그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본사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는 얘네들의 노조와의 공작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일은 예전부터 유명했었잖아요.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에서 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노조 파괴 공작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전사 차원에서. 네. 그리고 노조 파괴 공작은 항상 성공적이었었어요. 아예 노조를 파괴하는 TF팀이 따로 있다고.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항상 성공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삼성이 짓밟고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전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지금까지 이렇게 투쟁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노조를 조직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준비위원장이고 당시 또 위원장이 지부 이제 지회장이 되는데 위영일 위원장이 네. 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삼성을 상대로 노조를 만드는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다 그 진술을 하게 되는데 네. 골리앗하고 이제 다윗의 싸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네. 인터뷰였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영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가 이제 13년도잖아요. 그보다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 전, 네. 그다음에 2000년도 중반인 거죠.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 동네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파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계획하고 준비된 파업이 아니었었고 조직적인 파업이 아니라 아니고 노동자들이 너무 일이 힘들고 그 다음에 대우가 부당해가지고 노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애프터 서비스 기사들이 무단으로 일주일 동안 일손을 놓은 거였었죠.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 진짜 힘들어가지고 견디질 그렇죠.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측이 각 지부에 그 지부에다가 기한 내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제 협박장을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 노동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위영일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바보였다. 법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민주노총이나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을 일주일 이상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모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이 위영일 위원장이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삼성이 무섭지 않느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70년대나 80년대 수준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우리한테. 그리고 삼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두려움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이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튀어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없으니까. 하는 거죠. Nothing 그래서 to lose.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의 싸움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 진짜 인상적인 대답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자본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한다. 바벨탑은 인류가 처음으로 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자본의 바벨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진짜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죠. 저희 집에 이제 TV 네, 네. TV 다 있으시죠? 참.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네. 저희 거의 틀는 일은 없어요. 근데 토요일에는 꼭 TV를 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아. 보거든요. 이게 저희 부부의 애청 프로인데 네. 시청 프로인데 5월 26일 한 달도 안 됐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가 나왔냐면 삼성전자 서비스의 수리 기사였던 고 염호석 씨의 죽음과 시신 탈취에 관한 이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사건이 이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4년 5월 17일 날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 네. 강릉 그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죠. 네, 네. 강릉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거예요. 아, 유서가 발견됐는데 네. 저의 죽음으로 지회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음. 자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하고 지회가 승리하는 날 시신을 화장해서 정동진에 뿌려달라. 이런 이제 유서를 남겼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유서가 전혀 지켜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경찰이 수백 명이 와서 막 깨고 뭐 하고 뭐 최루탄 네, 뿌리고. 최루액을 막 뿌리고 일반 노동자가 죽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뒤에 이제 배후에 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신을 탈취해서 사라지고 경찰들이 조문 오는 것 빼놓고 장례식장에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동대가 기동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화장한 유골함도 없어지고 삼성이 다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때는 묻혀졌다가 네. 4년이 흘렀죠. 그래서 검찰 조사가 시사돼서 시작이 되고 보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의 최모 전무가 이 염호석 씨, 고 염호석 씨의 부친에게 6억을 주고 가족을 회유한 거예요. 조용히 장례. 네, 어머니하고 치읍시다. 아버지는 이미 이혼해서 어머니는 딴 데 살고 계셨고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별로 내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야. 6억에 넘어가서 아들을 파넘긴 거죠. 그리고 그 6억은 벌써 다 썼대. 뭐 경선에서 탕진하고 막 그랬대. 뻔하지 그런 강원랜드에서? 그런 놈이. 예. 아, 나 열받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역사에서 첫 번째로 그래서 삼성 임원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발뺌해요. 삼성전자 서비스 자회사의 일이지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진짜 우리가 이런 게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정말 검찰이 늘 우리가 불신받아온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좀 불신을 좀 우리가 좀 조금은 좀 씻을게 좀 제대로 수사해서 진짜 배우를 밝히고 감옥에 쳐넣어야 될 놈들은 다 쳐넣어야 되지 않나 슬슬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평소에 말투야. 너 부럽게 말했어. 아, 어쨌든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네. 이 노조 파괴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네. 이 임원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구속 사례인 거죠. 네. 삼성전자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삼성전자 네. 서비스 회사 일인 네. 거다라고 이제 꼬리 네.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검찰이 이제 이번에 제대로 좀 진짜 배우를 잘 밝혀서 죄값을 반드시 물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삼성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것 아니었었나? 어? 삼성 앞에만 서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작아지는가가 되는 거죠. 늘 그래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모들, 순환들을 이렇게 보면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간 것 같다.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진 거 아닐까 이런 사실을 좀 확인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더 이상 삼성제국처럼 행세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아주 멀지 그렇죠. 않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나와서 막 아무리 뭘 해도요. 소용이 없는 게
국회하고 법원이 있잖아요. 네. 특히 법원은 삼성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우스갯소리로 법원은 삼성의 홈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 홈그라운드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힘이 없어도 홈그라운드에서는 홈구장의 어드밴티지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검찰까지는 막 검찰이 뭐 물증 뭐 이런 증거 만들어 가지고 다 기소를 했어. 네. 근데 법원에 가면 다 이게 이제 무죄가 되는 거고 집행유예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삼성의 홈그라운드 법원이 지금까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하고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 양대 국가기구인 법원하고 국회가 삼성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금 자처해 왔고 지금도 자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영원히 이 도달할 수 없는 길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큰 목소리를 내야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얼핏 듣보잡이었죠. 예, 좀 약간 듣긴 했지만 뭐 그런가 뭐가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 뭐 약간 뭐 계산기 좀 잘못 두드린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아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만한 어떤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그렇죠. 시기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하면 좀 사실 이런 경제신문에서 보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서 사실 안 보잖아요. 잘. 그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용어 자체도 좀 약간 어렵고 네네. 근데 이거 문제는 삼바 문제는 정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이 오늘이 삼성의 순환 시대 2탄이잖아요. 네. 아직 덜 순환. 이 정도 갖고 순환. 그렇죠, 그렇죠. 한 3탄, 4탄, 5탄 나와서 결국 이제 삼성의 소멸 시대 뭐 네. 이런 방송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촛불 시위가 단순히 이제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한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정의가 뭔지 또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영원히 삼성일 수는 없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것으로 와 이렇다 97회 이제 100회가 머지 않았는데 네네. 네, 오늘 이렇다 9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